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건실한 청년입니다. 30살 먹은 청년이 어째서 결혼과 시댁 친정이 가득한 사연 채널을 찾아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딘가에서 제 사연을 듣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곳에는 엄마인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없이 자란 저에게 어쩌면 엄마처럼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채널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둘이나 달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지 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어딘가에서 몰래 저희의 존재를 찾아보고 계실지 모를 그분께도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꼭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30살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어린, 혹은 앞길이 창창한, 아니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미래를 위해 본인의 능력치를 올려야 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의 30은 조금 남다릅니다. 저는 뭐랄까,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빠르게 철이 들었고, 남들보다 더 성숙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다른 아이들처럼 개구진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투박했고 삭막했고 또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핀 들꽃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살 다 자랐지만 덜 자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런 어머니가 참 필요했거든요. 저를 어루만져주고 저를 꼭 안아줄 수 있는 어머니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은 사는 게 바빠서 자세하게 혹은 세세하게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머리라는 게 자랐을 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3살 차이가 나는 제 여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정말 귀여웠고 예뻤고 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저 여동생과 들판에 핀 꽃을 따고 흙을 쌓아 올리고 엿이나 메뚜기를 잡는 것만큼 재미난 게 없었거든요. 어릴 땐 참 행복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기엔 나름 도시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 집에서 살았거든요. 할머니 집은 천국이었어요. 늘 우리 강아지 하시며 저희 남매에게 맛있는 것을 잔뜩 주셨거든요. 아마 할머니 집에 가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응애하고 우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을 때부터 저와 동생은 가끔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거든요. 커다란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나오는 할머니 집이었지만 할머니 집은 천국이었기에 늘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엄마의 표정은 늘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에구, 또냐?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낯을 볼 면목이 없어. 어쩌겠어요. 제 팔자지.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말썽 부리지 말고 잘 있어. 알겠지? 엄마 어디 가는데? 이번에는 늦게 오는 거야? 몇 밤 자야 오는 건데? 엄마 일하러 가는 거지. 엄마가 가긴 어딜 가겠어. 얌전히 동생 챙겨서 잘 있으면 금방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저는 그때 할머니가 준 간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일하러 갔다 온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말을 하는 일이라는 게 아버지를 찾는 일이라는 건 조금 더 자란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11살 때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이 되면 늘 할머니 댁에서 방학을 보냈어요. 어느 날부턴가 엄만 매일매일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았었죠. 아니,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동생이랑 집을 지켜야 했는데 엄마는 그게 불안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예 저희 남매를 할머니 댁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중학생만 되어도 동생 밥도 챙기고 했을 텐데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까봐 부엌에 동생이랑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흰 할머니 집이 정말 편하고 좋기도 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엄마는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외할아버지도 아니었고 친할아버지였는데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너털너털 마치 남인 것처럼 장례식장에 들어오셨는데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런 아버지의 가슴팍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시더라고요. 미쳤어, 미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상주인데 이제서야 얼굴을 들이미는 게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미친놈아. 아이 참 시끄럽게 조용히 해. 온 게 어디야?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인사드리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좀. 그렇게 말을 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쪽팔려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은 아니었어요. 쭈뼛쭈뼛 제 팔에 있던 노란 상주 팔찌를 아버지께 채워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술 냄새가 확 끼쳤거든요. 엄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뒤를 졸졸 쫓아가며 미친놈아 왜 이제 나타나 뭐하다 이제 와 하고 소리를 치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나 봐요. 술김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확 밀쳤고 힘없이 내동댕이 쳐진 엄마는 상 위로 엎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드시다만 육개장이 엄마에게 쏟아졌죠. 편육에 젓갈에 김치에 엄마의 까만 장례복에 음식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엄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밀쳐져서 아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땐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동생도 서럽게 우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 엄마가 서럽게 울어서 울었지만 엄마는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서 신세 한탄을 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이 지 아비 장례식에 지정신으로 올 생각은 않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다 이 여보는 내가 들고 가야지 아이고. 할머니도 엄마 옷에 묻은 음식들을 털어주며 미안하다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눈물을 흘린 건 저와 동생뿐이었을 겁니다. 다들 사는 게 갑갑하고 막막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인사만 간단하게 올린 채 장례식장 구석에 드러누워 코를 드르렁 골며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끝나기 무섭게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론 아버지께선 뱃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수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생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저희 쌀밥도 사고 반찬도 사고 학교도 보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뱃일을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었고 엄마에게서 그냥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말 뱃일을 하시는 건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니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엄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뱃일을 하셔요 하고 의무적으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가 봐도 훤칠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이 굵직하니 콧대도 높으시고 눈은 깊은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인물 하나는 끝내준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고 제 동생도 제가 봤을 땐 연예인 뺨치게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만 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저희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자고 있을 때 저희의 얼굴을 매만지시며 지독하게 싫다고 말을 하곤 하셨어요. 제가 잠기가 좀 밝은 편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제 얼굴을 만지며 싫다 싫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참았어요. 거기서 엄마한테 내 얼굴이 왜 싫은데?
하고 대들 만큼 철이 없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13살의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곧 중학생이 될 참이라 저는 나름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잖아요. 새로 산 교복을 입고 가는 새 학교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새 교복을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비싼 교복값을 엄마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14살이 되자마자 저는 여동생과 함께 다시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늘 방학에만 가 있었던 할머니 댁이었는데 짐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애써 눈물을 참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래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네가 오죽하면. 아니에요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저 죽겠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자 할머니도 펑펑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만 할머니께 우리 남매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짐 보따리 쌓아온 것을 할머니 댁에 가지런히 놓은 엄마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그러면 몇 밤 자고 돌아올게. 울지 말고 있어야 엄마가 빨리 온다. 엄마, 정말 돌아올 거지? 엄마 안 오면 안 돼. 나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을게. 씩씩하게 잘 있을게. 오빠 말 잘 듣고 너도 중학생이니까 동생 잘 챙길 수 있지? 입을 열면 울 것만 같아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엄마와 마지막으로 포옹도 하고 손가락으로 약속도 꼭꼭 걸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의젓한 척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길 걸. 그게 정말 마지막 엄마의 모습인 줄 알았더라면 가지 말라고, 우릴 버리지 말라고 때라도 한번 써볼 걸 그랬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우리 엄만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엄마한테 왜 그런 투정 한 번을 못 부린 건지, 제가 무슨 자존심에, 아니 무슨 의무감에 그렇게 잘 있겠다, 아니면 엄마 가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엄마와의 이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을 거라고, 엄마 기다릴 거라고,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라고 그런 말이라도 구구절절 쏟아내볼 걸 왜 그걸 못했을까요? 저는 그냥 묵묵히 입을 닫은 채 우리 엄마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엄마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안 올 걸 알았으니까요. 참 사연을 쓰면서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떠난 뒤에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희에게 고봉밥을 주셨습니다. 그 밥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은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입에 밥을 한가득 넣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니 할머니도 그런 저를 안아주시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눈치 빤한 내 새끼야. 그 마음을 다 알면서 삭히느라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노.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할머니는 소리를 치시며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저를 붙잡고 어쩌냐고 오열을 하시는데 정말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며칠이 지나서 할머니께선 멍하니 마당만 보고 있는 저에게 교복을 맞추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에 간다는 설레임에 교복을 빨리 맞추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이 참 싫어지더라고요. 교복을 맞춘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동생은 계속해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이 다 지나도록 엄마는 오지 않았고 3월이 되어서 저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여동생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동안 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초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인간이었고 아마 저희가 할머니 집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뱃일을 하러 갔다던 아빠가 정말 뱃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저 할머니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제 동생을 보면 미안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한 뒤 저는 놀림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따리를 틀고 지내던 동네는 여수였었어요. 저와 여동생은 사투리가 조금 심한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이 있는 충청도와는 달랐죠. 저야 뭐 중학생이라 이악 물고 금방 고쳤지만 초등학생이던 제 동생은 그 말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고 늘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었던 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그 어린 나이에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너 이게 뭐야? 등에 이 발자국 뭐냐고? 누가 너 밟았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너 가방 이리 줘봐. 가방에서 이게 무슨 신내야? 빨아야 하는데 안 빨아서 그래. 그냥 둬. 오빠 왜 그래? 교과서가 왜 다 찢어져 있어? 여기 써진 욕은 뭐야? 너 학교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거야? 야, 그걸 왜 말을 안 해? 미리 말을 했으면 오빠가 가서 혼쭐을 내줬을 거 아니야. 나 괜찮다니까. 오빠 가만히 있어. 괜히 친구들한테 오빠가 나서봐야 나만 더 괴롭힘 당한단 말이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내가 그 조그마한 것들을 아주 그냥... 너도 말야,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지. 왜 당하고 있어? 싫어. 그랬다가 울음이라도 터지면 어떡해. 그럼 그냥 울면서 악발이라도 싸워야지. 우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엄마가 안 울어야 빨리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가 울면 안 온다고 했잖아. 끝까지 울음을 참느라 딸꾹질까지 하는 동생을 보면서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어요.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동생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어요. 언제까지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안 올 거야. 엄마는 안 돌아올 거라고. 엄마가 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 버리고 안 떠났어. 그 말이 제 동생에게는 기폭제가 되었나 봐요. 정말 서럽게 맨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어린 것이,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담아둔 서러움이 많았을까 속상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괴롭히는 아이들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 동생이 당하는 것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동생은 학교에서 본인을 괴롭히던 여자애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상대 여자의 얼굴에 생채기를 냈더라고요. 그 바람에 할머니께서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11살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드세게 싸워요? 우리 애 얼굴에 상처 났잖아. 우리 애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은 어디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흉터 치료해줄 돈은 있는 거야?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문제가 있다니까. 무엇이라고? 지금 뭐라 했어? 우리 손녀딸이 부모 없이 자라서 뭐? 그깟 상처 치료하면 그만이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구만. 그러길래 내 손녀딸을 왜 괴롭혀? 보니까 생긴 것만큼 막대 먹어서 우리 손녀딸을 억수로 괴롭혔다 하던데 그 성깔이 지엄이 닮았네. 뭐라고요? 우리 딸 얼굴 보고 뭐가 어째요? 막대 먹게 생겼다고요? 참 기가 막혀. 할머님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요.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지 뭐라고 그랴. 우리 손녀딸이 예뻐서 질투하는 거지. 저 돼지같이 생긴 게. 그 얼굴에 흉터 치료는 무슨 된장이나 발로.
어디 애 앞에서 부모 없이 자라서 어쩌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부모이씨 자란 애 성깔이 더 더럽구만. 너 같은 부모랑 사느니 내가 키우는 게 100배 낫지. 그 상대 여자의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여동생은 할머니께 잘못했다 했지만 할머니는 잘했다고 고기 먹고 힘내서 더 싸우라고 하셨대요. 저희 셋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젓갈을 파셨었는데 사실 그거 팔아서 남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손주들 밥 안 굶기려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여동생도 진심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보신 선생님들께서 급식 지원도 받게 해주시고 소풍비나 수련회비도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주고 하셨죠.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돈독했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도 꽤 잘했었고 잘생긴 얼굴 덕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그런 기념일만 되면 간식을 한 보따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기에 제 여동생은 간식이 끊어지지 않게 쟁여두고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하고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 더 빨리 안정적인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 동생과 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벌어오는 돈보다 제가 지금 당장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조송 가정이었기에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복지로는 저희 세 식구가 배부르게 살 수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젊은 편이셨습니다. 20살에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나이가 그래봐야 65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아직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셨고 오히려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짱짱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셨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던 시장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자릿세가 비싸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시장에서 젓갈을 사 먹지 않고 인터넷에서 배송을 시켜 먹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시장 일을 접으시고 정부에서 연결을 해주는 노인 일자리 같은 곳에 알선을 받아 취직을 해서 청소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일이 얼마나 고되고 돈은 적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 제가 취업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버스를 타고 7정거장을 가면 나오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노동자가 필요했던 공장이라 저는 쉽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돈이 짭짤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세 가족에게는 여유라는 게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공부를 시킬 수도 있었고 또 대학에 입학을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 돈도 따로 모아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러덩 지나게 되었고 제 여동생은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합격이래. 어떡해.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 나 대학에 가도 돼? 나 대학 등록금 있어?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오빠가 네 대학 등록금 한 푼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오빠가 못한 공부까지. 오빠, 정말 너무 고마워. 오빠가 내 오빠라서 너무 좋아. 오빠 정말 고마워. 저는 제가 합격을 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여동생이 합격을 한 학교는 집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통학도 가능했어요. 동생까지 20살이 되니까 정말 이젠 걱정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도 방학을 시작했기에 할머니와 함께 청소일을 돕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오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할머니와 나눠 먹을 풀빵을 사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이 쓴 철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니 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여동생이 난감해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포대기에 쌓여 응애응애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애기는 누구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애기예요? 예? 야야, 어떻게 하냐 이걸. 아니, 이 아가 탯줄도 아직 안 떨어졌다. 이를 어쩜 좋으니? 탯줄도 안 떨어진 애기라고요? 아니, 네 집 애기인데요. 할머니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시작하셨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탯줄도 안 떨어졌다는 건 정말 갓난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난감해 죽겠다.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좀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이 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어디서 주워오신 아기냐고요. 좋은 게 아니라, 아휴, 너 출근하고 얘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 사이에 너그 아버지가 왔다 갔다. 그러더니 이 애만 덜렁 던져놓고 배 타러 간다지 뭐냐. 내가 네 자식들도 안 보고 가냐 어딜 가냐 했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더라 이거야. 내가 정말 속이 상했어 원. 아버지가 왔었다고요? 언제요? 어디로 갔는데요? 이 사람 어디로 갔냐고요? 그럼 이 애가 아버지 애란 말이에요? 저희 동생이라고요? 그러니 여기로 데리고 왔겠지. 한참 전에 사라졌어. 이미 여수로 갔어도 진즉에 갔을 기다.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볼 낯이 없지. 죽어서 얼마나 큰 죄를 물으려고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아.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이복 동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엄마 그렇게 떠나버렸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잖아요.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한 것도 아니었을 테니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을 거고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낳고 호적에 뭐 어찌 올렸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 동생이란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10년 넘게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바람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혼을 못한 상태니 애도 사생아가 아니겠어요? 여자 혼자 미혼모로 살고 싶진 않았겠죠.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혼도 안 되고 하니까 대충 살자고 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랬어요. 그 여자는 거부를 했고 애 낳고 산부인과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도 폭탄을 떠안듯이 막내를 떠안게 되었고 본인이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곤 할머니 댁에 무작정 찾아와 애만 덜렁 던지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부모가 할 짓이야?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부모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덜렁 버려지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인간 만나기만 하면 아주 죽방을 꽂을 거야. 저는 열이 너무너무 뻗쳐서 그대로 집을 나와서 방황했습니다.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낳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한들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그 어린 막내를 떠안게 된 저와 제 여동생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그 인간의 작태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으시죠? 정말 자식을 짐처럼 생각하고 냈다 다른 집에 맡겨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내던지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배라도 탄 것일까요?
호련히 사라진 그 인간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더군요. 그때부터 저희 세 식구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유도 못 얻어먹은 막내는 작고 작았습니다. 분유를 타는 방법도 몰라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나이가 70이 가까워졌는데 이 할머니가 무슨 체력이 있어서 막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동생이 체념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여자인 내가 돌보는 게 마음 편하겠지. 내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막내가 좀 클 때까지만 버텨볼게. 요즘은 어린이집도 다 공짜래. 무슨 소리야? 엄한 소문이라도 나고 싶어? 어? 너 이제 20살인데 동네에 20살짜리 여자애가 애 키운다 그러면 별별 소문 다 붙는다고. 절대 안 돼. 너는 학교 가. 아니 그러면 막내를 어쩌게? 그냥 집에 두면 애 굶어 죽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학교 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호기롭게 뱉었지만 애를 제가 어찌 키우겠어요.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냥 막내 동생 들쳐업고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당연히 공장에서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온 직원들이 입을 떡 벌렸죠. 네 애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막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대강 저희 집 돌아가는 사정을 아시던 공장 사람들이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 공장에 일하러 오시는 여사님들이 계셨는데 여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휴게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막내를 돌봐주셨습니다. 일부 아저씨들은 막내를 위해서 장난감도 사다 주시고 옷도 사다 주시고 그랬어요.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을 땐 여사님들께서 이유식을 만들어다 먹여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막내는요, 공장분들이 하나가 되어 키워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잡초처럼 자란 우리 막내는 참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응을 하고 버티며 산 지 6년쯤 되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정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믿어지기나 하겠습니까?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그 사실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뱉더라고요. 골수암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혹덩어리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암입니다. 차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할머니 허리 아프다 하시긴 했지만 청소 일을 하셔서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그만큼 드셨으니까 그래서 피곤한 줄 알았다고요. 우리 할머니 몸에 멍이 드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약해져서 몸이 약해져서 멍이 드는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골수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환자분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백혈병이었어요. 치료를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런 큰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돈을 벌어왔지만 그 돈은 생활비로 또 동생의 공부비로 막내의 기저귀 비용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끽해봐야 몇백만 원밖에 없는 돈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란 막막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보험도 하나 없었습니다. 매달 그 돈을 지출하느니 그 돈으로 우리 손주들 소고기 한 점 더 먹인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고기 안 먹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정말 희극 소리가 날 때까지 울었어요. 나에게는 부모고 하늘이고 집이고 신이고 친구였던 우리 할머니가 암이라뇨.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치료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장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치료비를 보태주기도 했고요. 우리 막내의 어린이집에서도 모금을 받아서 돈을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았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픈 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치료하기엔 택도 없는 돈이었고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랑 그 인간은 뭐라고 살길래 연락도 없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부탁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인간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지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저를 등진다고 생각했고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저와 할머니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7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가 딱 30이 되었을 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지진이 오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렸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흐려져 눈물만 나왔거든요. 우리 엄마가 떠났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니 제 동생들도 또 우리 공장 직원들도 저를 쉽게 위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가 모두 끝이 나고 돈이 없어 할머니를 납골당 가장 구석자리 바닥에 모시며 언젠가는 볕이 잘 드는 제일 좋은 자리로 옮겨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장에서 배려를 해준 덕분에 저는 며칠 더 쉴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할 시간을 얻은 거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느라 몇 개월치의 월급을 갑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제 동생도 대학을 다니며 여러 번 휴학을 했었기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겨진 저희 3남매는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이웃분들이 챙겨주시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공짜로 밥동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현대사회에 굶어 죽는 3남매라니 얼마나 기구합니까? 배고픔에 지쳐서 어떻게든 동생들에게 먹일 것을 찾아야겠다고 일어서긴 했는데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동생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제대로 먹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근데 그 순간 7살이 된 막내가 그러는 겁니다. 형아 배고파? 배 많이 고파? 배가 다른 동생이긴 했지만 제가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 막내 동생이라 정을 많이 주었어요. 저는 막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기에 그래도 점심은 배불리 먹고 오는 막내였지만 저녁은 뭐 제대로 줄 것이 없었으니까요. 쌀도 김치도 고구마나 감자 따위도 없었어요. 배고파. 우리 막내는 어린이집에서 밥 든든하게 먹고 왔지? 그래도 저녁에 빈속이면 안 될 텐데. 형아, 이거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이거 형아 가져. 그리고 형아 밥 먹자. 나도 밥 먹을래. 막내가 주머니에서 아주 꼬깃꼬깃하게 접혀진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3배나 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밑도 끝도 없이 접힌 5만 원짜리 뭉치가 나오는데 좋기 50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설마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한 거야? 어디서 났냐고? 형아 왜 그래? 나 훔친 거 아니야. 형아 무서워. 형아 나 이런 노란 종이 엄청 많은데 나 엄청 많이 있어. 형아 주려고 내가 주머니에 일부러 가지고 온 건데. 솔직하게 말을 해도 형아 화 안 낼 테니까 말해. 이거 어디서 났어? 너 훔친 거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고. 영영 형아 못 봐도 괜찮아? 그 말에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훔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할머니가 줬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이에 막내가 배시시하게 웃으면서 저의 손을 잡더라고요. 막내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니 할머니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자개로 된 작은 장롱문을 열더라고요. 그 낡은 옷장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래된 요강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강을 옷장 안에 보관을 하길래 더러워서 만진 적도 없었던 옷장이었는데 막내가 그 요강 뚜껑을 딱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강 뚜껑을 열자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건 꼬깃꼬깃하게 접혀져 있는 5만 원짜리들이었습니다. 요강이 꽤 큰 사이즈였는데 그 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서 비죽비죽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 요강 한가득 5만 원짜리들이 들어있었다고요.
제가 그 돈들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여동생도 방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강단지를 보고는 동생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게 뭐냐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원래 여기 있었어? 할머니 옷장 안에 있던 요강인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맞지? 그 요강 밑에선 종이 뭉치들이 꽤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요강을 받쳐놓으려고 둔 서류인 줄 알았는데 요강을 들어 올리니 그 서류들에 적힌 글자가 똑똑히 보이더라고요. 그 서류를 집어 올렸고 저는 찬찬히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읽고 있는 이 글자들이 정말 진실인 건지,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가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여러 대 쳐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여기 적힌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보험 증서라고 적혀 있는 거 맞아? 그래, 이거 보험 증서야. 이 돈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남기고 간 돈이었어.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올린 서류는 보험 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보험이 없으셨잖아요. 보험이 없는데 보험 증서가 있고 돈이 이렇게나 가득 차 있다? 그게 이상해서 쭉쭉 밑으로 내려 읽어보니 보험 가입자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낯이 익더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를 두고 돌아서야만 했던 우리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무슨 병에 걸렸을 시, 얼마, 이건 얼마, 마치 가격표라도 책정하듯이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순탄한 삶은 아니었나 봐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역시 할머니처럼 아프다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을 남겨두셨겠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병간호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쓸쓸하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엄마도 어디선가 새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누군가가 엄마의 옆을 지켜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잖아요. 엄마는 외롭고 쓸쓸하게 우릴 생각하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10수년간 보지 못했던 자식들을 위해서 이 돈을 남기고 가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팠을 때, 아픈 걸 알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적어도 우리가 옆에서 병간호라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미안했을 겁니다. 우리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난 것이 미안해서 볼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이 돈으로 우리 자식들이 한동안은 걱정 없이 원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공부하기를 바라며 떠났을 것입니다. 엄마의 그 마음이 느껴지자 정말 세상이 두동강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끝까지 천사였을까요? 지금쯤 할머니와 천국에서 만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우애를 다졌는지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회포라도 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돈이 있었으면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야? 이거면 수술도 받고 조금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잖아. 좋은 병실에서 간호도 제대로 받고. 우리 때문이겠지.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남긴 보험금에는 손도 안 대셨던 거야.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손주들에게 주려고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야. 오빠 이거 봐봐. 여기 편지가 있어. 이거 엄마가 남긴 편지인가 봐. 어떡해. 나 못 읽겠어. 나 진짜 마음 아파서 못 읽겠어.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말 짤막했어요.
고통 속에서 엄마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눌러 쓴 편지인지 글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편지를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도저히 찾아갈 힘이 없네요. 제가 신장이 두 쪽 다 망가졌다고 하네요. 곧 죽을 거래요. 그래서 말인데 저 보험 들어둔 거 있어요. 그거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그 몹쓸 인간에겐 한 푼도 주지 마시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만 써주세요. 애들 뒷바라지도 해주시고요. 갖고 싶다는 것도 사주세요. 우리 애들 결혼 자금으로 써주세요. 어머님만 믿고 드려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하늘로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엔 영문 모를 연락처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폰 번호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신호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웬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연락처를 보게 되어 전화드립니다. 혹시 김홍미 씨라고 아시는 분이실까요? 홍미? 지금 김홍미라고 했어요? 세상에, 네, 알죠, 홍미. 제가 잘 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우리 홍미를 찾으시는 거죠? 그게 제가 김홍미 씨 아들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홍미 아들이라고? 홍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아이고, 그 어디 있어요? 홍미가 걱정 많이 했어. 아직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게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긴 편지와 보험금을 이제서야 발견해서요. 혹시 우리 엄마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까? 어떡해, 정말 어떡해. 일찍 알았으면 일찍 홍미한테 연락하라고 할걸. 우리 홍미가 신장이 두 쪽 다 망가져서 작년 초에 갔어. 투병도 꽤 오래 했어. 내가 홍미 보고 자식들에게 연락하라고, 그래도 마지막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죽어도 미안해서 못한다고. 아마 평생 원망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했어. 홍미가 그러더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원망할 사람 하나는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죽어도 연락 못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에 오열을 했어요. 원망이라니. 물론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했으면 기꺼이 그 옆에서 병간호를 했을 겁니다. 내 엄마잖아요. 그리운 내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친한 언니라는 분은 계속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홍미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겠다고 그랬어. 너희들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지한테는 한 푼도 안 쓰던 독한 년이었어. 하지만 홍미 그 기집애 인생이 그리 순탄진 않았어. 열심히 일을 한 회사에서 임금 체불해서 며칠을 굶기도 했고 또 사기도 한번 맞았어. 그래서 가진 돈도 다 털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죽겠다고 난리 친 적도 있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가서 제발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랐는데... 자식을 버리고 가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어. 그러다가 홍미가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내가 보험을 받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보험이나 들어둘자고 했어. 보험 들고 몇 개월 지나서 홍미가 병원에 갔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도 지 병원비 나가는 게 싫다고 꾸역꾸역 버티더니만 결국 신장 두 쪽이 다 망가진 거지. 그러더니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 보험금 자식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자기 시엄마한테 줄 건데 나보고 꼭 전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럼 저희 할머니랑은 만나보신 거예요? 할머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만나자고 하시길래 내가 찾아갔지. 할머니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없으시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니만 보험 증서 확인하시곤 전부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왜 번거롭게 현금으로 받아가시냐 했더니만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에다가 세금 물려서 손주들 주면 아깝지 않겠냐고 현금으로 들고 가서 숨겨놓고 손주들을 위해 쓰시겠다고 했어. 근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가셨나 봐. 혹시라도 상속세니 뭐니 그런 거 물릴까 봐. 보험금은 그런 거 안 내는데. 할머니는 잘 모르셨던 거예요. 평생 보험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그 큰 돈에 세금이라도 물려서 손주들 손해볼까봐 현금으로 그 큰 돈을 받아서 요강에 숨기려고 하나하나 꼬깃꼬깃 접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암으로 투병하면서 엄마랑 한 약속 지키겠다고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나는 그 뒤로 할머님이랑 연락이 안 되어서 돈 들고 튀셨나 했어. 병원에 계셔서 연락이 안 되시는 줄도 모르고. 지금쯤 홍미랑 천국에서 만나셨겠네. 분위기는 참 숙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저희 삼남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마지막이 담긴 그 편지는 너무 소중해서 접을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일단 그 돈으로 급한 불을 전부 끌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부를 한 월급이 밀려 있었기에 그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또 우리 막내 쑥쑥 크라고 고기도 사서 먹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은행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나니 문득 아버지란 인간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잊고 삼남매 잘 살아보자고 의기투합을 하면서 할머니 방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대청소를 했는데 거기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건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종이 수첩처럼 된 의료보험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있어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씌어 있었습니다. 그전까진 주민등록번호도 몰랐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엄마의 친한 언니분께 연락을 드려 그 주민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냐고 여쭈어보았죠. 원래는 고객 정보니까 당연히 안 될 일이었지만 제 사정도 딱했고 또 엄마와 워낙 가깝게 지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망나니인지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조회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나이 먹도록 똑같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 여전히 술독에 빠져 살더라고요. 술 마실 돈은 있고 양육비 보낼 돈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이냐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이요. 적어도 저와 제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 못 받는 돈일지 몰라도 우리 막내는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정말 혹시 몰라서 저와 여동생도 그 인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성인이지만 그동안 양육비가 미지급되었었고 그 때문에 저와 동생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소송을 걸었던 거죠. 변호사 선임비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7살인 어린 막내 동생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서도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막내를 버리고 간 친모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전엔 몰랐지만 이젠 알았거든요.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의료 기록이라는 게 있었기에 친모를 찾는 건 더 쉬웠습니다. 진작에 찾아볼 걸 그랬죠. 막내의 친모는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리고 다 지난 이야기를 왜 들추는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한테 왜 똥물을 튀기냐고? 똥물이라고 했습니까? 산부인과에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친 주제, 지난 과거 이야기라고요? 우리 막내에게는 아직 현실인데 버리면 끝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지금 내 남편은 내가 애 낳은 과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뭐 어떻게 알아야 한 건데? 너네 돈 필요하니? 돈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도 엄마랑 사는 거랑 같겠습니까?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여태 잘 살았다며. 부탁 좀 하자, 어? 그럼 양육비라도 내놓으세요. 양육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 그거라도 주셔야죠.
내가 돈이 어딨어. 나도 생활비 받아서 겨우겨우 사는데. 그러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나 찾아와서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막말로 니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순탄했다고. 그 거지 같은 새끼 만나서 꼬인 거니까. 그럼 저 막내 이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낳은 자식 키우세요. 안 돼. 알겠어. 거참 누구 닮았는지 협박 하나 기가 막히게 하네. 매달 얼마 주면 되는데. 협박이라뇨. 자기 자식 찾아가라는데 매달 100만 원씩 보내세요. 미쳤어? 무슨 100만 원을 달래? 그 돈이 어디 있다고. 70만 원. 내가 최대 70만 원까진 가능해. 그걸로 퉁치자. 어? 그 와중에 양육비를 깎더라고요. 그 더러운 돈 없어도 막내 키울 수 있었지만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고 싶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막내 양육비 소송은 승소를 했기에 저희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아버지는 쭉 미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차업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원룸이 아버지 명의더라고요. 그거라도 빼앗으려고요. 월급 가부를 받은 개월수가 다 지나지 않아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엄마가 남겨주고 간 보험금에 막내의 양육비로 매달 받는 70만 원, 그리고 둘째인 여동생이 취직을 하기 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중이라 생활은 부족함 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겠죠. 저희에게 이젠 볕들 날만 남았으니까요. 이 소송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공장 사람들부터 저희 삼남매 보살펴 주신 이웃분들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신 분들이 같이 버텨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볼지도 모르는 막내의 친모와 사람이길 포기한 아버지가 반성하고 저희에게 사죄하길 기다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